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20대 여성이요. 혼자 사는 집에 돌아왔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는데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게다가 집안에는 몰래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있었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후에 이 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다혜 씨 관련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피해자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손편지까지 써가면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편지를 써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일에 새벽 2시 반쯤에 발생을 했잖아요. 네. 나흘 뒤인 지난 9일 오전에요. 피해 택시 기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리비가 한 32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차량의 네. 왼쪽 범퍼가 파손이 됐고 그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수리비도 문제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다혜 씨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이 택시 기사의 상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죄로만 처벌을 받을 것이고, 상해를 입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 수위가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을 하는 데는 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여부를 주장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졌었는데, 네. 피해 택시기사가요, 문다혜 씨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피해 기사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 경찰에 제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양측의 만남 문다혜 씨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피해자와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경찰이 중간에서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이렇게 합의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한번 연락을 해보시겠습니까? 연락처를 드릴까요?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군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줄 수가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근데 이걸 전했더니 피해 택시기사가 동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중재하에 양측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합의를 마친 뒤에 택시기사가 문다혜 씨의 변호사로부터 사고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힌 문다혜 씨의 손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편지 받은 뒤에 한 번 더 문자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문다혜 씨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손편지는 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하. 어쨌든 음주 사고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근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한숨 돌렸겠죠. 왜냐하면 이 형사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 같고 합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묘성 기자님, 사고 당시,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서 미처 사과를 못했다. 이 말은 즉슨, 아니 근데 물론 경황이 없어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근데 사과를 할 정도로, 사과를 뭔가 표시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다혜 씨 사고 직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알려졌죠. 0.149%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니까 이 수치만 봐도 그때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가늠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고 직후의 모습, 그때의 목격담들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문다혜 씨 상태와 관련해서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 냄새가 많이 난 데다 눈이 감길 정도였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와 한마디 정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내가 문다혜에게, 그러니까
택시기사님이 문다혜 씨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묻는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대화만 나누었다라고 그때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님의 기억에, 물론 택시기사님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게 인터뷰니까 일단 택시기사님의 주장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택시기사님이 문다혜 씨한테 물으니 문다혜 씨가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손치 못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문다혜 씨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마디 해. 라는 게, 이 한마디 해라는 게 보세요. 한마디 했다는 게 문다혜 씨가 한마디 해! 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되묻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마치 지금 이런 상태로 혹시 문다혜 씨가 뭐 이 공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되물었다는 얘기 안지용 기자님.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뭔가 이 상황을 수습할 생각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수습하기에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뭔가 진짜 사리분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걸까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일단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사고까지는 뭐 예상은 못했더라도 뭔가 좀 이상 운전이 있다는 낌새는 눈치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자, 사고 전 문다혜 씨는 우회전 신호입니다. 근데 좌회전을 합니다. 결국 도로에 혼잡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때 문다혜 씨의 차 바로 옆으로 이 피해 택시가 지나가며 이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죠. 자, 신호를 위반한 문다혜 씨는 차선을 바꾸려다가 막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던 이 택시와 부딪히게 된 건데요. 일단 이 택시기사 지금 내렸죠. 운전석으로 다가가도 차에서 문다혜 씨가 곧바로 내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2분 50초 정도 흐른 후에 차에서 내리고 그때 이 택시기사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마디의 대화를 나눴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택시기사 어디론가 급히 또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바로 음주 사고임을 직감하고 신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보세요. 택시기사, 지금 택시기사님 움직임 보죠. 어디론가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거는 즉 택시기사님 입장에서는요. 내 차를 들이받은 차의 운전자가 지금 이 술을 먹었구나. 이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구나라고 이제 직감을 하고 신고를 하러 뛰어가는 모습까지 CCTV에 이제 고스란히 찍혔어요. 근데 사실 최준봉 교수님, 물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당시 이제 저 상황에서는 이태원 당시 상황이 막 도로가 혼잡하니까 차량들이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천만다행이어서, 왜냐면 저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접촉사고 없이 저기를 빠져나갔다가 진짜 속도를 내는 곳에서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택시기사도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누구를 데리러 가냐면 경찰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저 현장에 아마도 경찰이 교통통제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화면은 안 보이지만 택시기사가 지금 저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가서 음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꼬여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바로 현장에서 교통 안내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 가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게 좌회전하고 있잖아요. 우회전 차선에도 좌회전한 것도 잘못된 거죠. 좌회전에서 들어온 차에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난 속도를 좀 높인 장면이 있어요. 지금 저 장면인데요. 다른 차보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 40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걸로 보였고 당시에 다른 차량들은 차가 많아서 20에서 30km 정도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 택시기사님이 저 상황에서 오고 있었군요. 이제 그렇죠. 보고 있었군요. 문다혜 씨 차를. 맞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문다혜 씨가 좌회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차하고 부딪혔는데 우리 택시기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 차와 부딪히지 않고 저 속도로 계속 갔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 차와 부딪히면서 그게 멈춰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러 곳에 이제 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 이제 이 뭐 술자리 몇 차를 가진 다음에 차량에 탑승해서 골목길 어귀를 빠져나올 때 그 CCTV 보셨죠? 행인을 칠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행인의 지인분이 잡아 끈 덕분에 사람을 안 치고 그런 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근데 보세요, 조영은 원장님.
네. 지금 이 피해 택시 기사분은 자신이 이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아유 내 차랑 부딪혀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저속도로 만약에 더 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고 더 큰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그래요. 사실 이런 마음 갖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내 차랑 안 부딪히고 사람이라도 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택시 기사분이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문다혜 씨와 한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신고를 하러 가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얼마나 취한 상태였으면 정말 아. 딱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극심한 만취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천만다행히도 뭐 불행 중 다행히도 다행히 또 정말 사람은 안 치고 그러니까요. 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 정말 이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지금 운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14 그러면 진짜 만만치예요, 네. 만만치 진짜. 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 음주운전은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음주운전 피해자들로 인한 사망자들과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해마다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정말 음주운전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정말로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 피해를 당하신 음주운전 피해자, 특히 사망사고 난 경우 그 유족분들의 그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어쨌든 자 보세요. 근데 호정 변호사님 이 사고 때 애초에 이제 그 합의했다는 말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택시 기사님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 즉 그 다친 정도에 따라서 이 문다혜 씨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안은 그냥 음주 측정은 혈중 알코올 측정 수준이 있으니까 형량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음주운전죄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게 상해냐 아니냐를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뭐 뼈가 부러진다거나 뭐 전치 뭐 엄청나게 긴 진단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사실 상해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여지가 낮아지는 것인데 네. 그냥 커다란 외상 없이 타박상 정도를 입었는데 이게 상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법원에서 좀 다퉈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꼭 외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완전성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하면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구체적인 사안마다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지금 뭐 실무적으로는 진단서 끊어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해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기사님이 이 상해 진단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상해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진단서 제출하세요.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가 내가 이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다치셨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봐서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음주운전죄로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허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피해자 조사, 즉 택시 기사님 조사를 마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을 한 즉 가해자 입장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 오늘도 보니까 MBN 취재기자들이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계속 이른바 현장 기자들 흔히 쓰는 말인데 뻗치기 하고 있어요. 기자들 전부 지금 이제나 나올까 저제나 나올까 지금 뻗치기 하고 있어. 언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문다혜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일단 보통은 피해자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참고인들이 있으면 참고인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런데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해 진단서의 제출 여부를 수사기관에서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 제출될지 안 될지 이 피해 택시 기사의 어떤 상처 정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다혜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상해 진단서 제출이 되면 혐의가 바뀌어서 또 한 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 제출이 되지 않고 뭐 합의서가 제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다혜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할 건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조율하는 시기를 좀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피해자 조사도 했고 그리고 주변에 뭐 동석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도 경찰이 폭넓게 본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성립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이런 주변인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끝나고 나면 네. 조만간 지금 문다혜 씨 소환이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 나흘 만에 피해 택시 기사님한테 손편지 썼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그 사과가 비단 그 피해 택시 기사님한테만 그치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일단 경찰 조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석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다 받고요. 그리고 그 사과는 국민분들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 안지훈 기자님 갑자기 뭐 방향도 틀쓰고 그런 거잖아요. 네, 지난 15일 울산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한 도로를 비추는 CCTV에 SUV 한 대가 포착이 됐는데 갑자기 CCTV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허, 네, 뭘까요? 울산의 한 도로입니다.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을 몰고 달리던 SUV 한 대가 앞차를 바짝 뒤쫓는데요. 네. 앞서가던 차와 부딪힐 뻔한 순간 저렇게 재빨리 운전대를 90도로 꺾더니 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어머머머.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던 이 차량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어이구 일단은 부딪히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 것 같은데 최재문 교수님, 네. 저 도로 가해 뭐 풀숲 그런 데로 그냥 방향을 튼 거예요? 풀숲으로 보이는데 제가 뭐냐면 울타리가 있었어요. 어머나? 그 울타리를 뚫고 갔는데 어머! 거기에 절벽같이 떨어지는 어머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4m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됐는데 4m요? 그러니까 4m 아래쪽으로 저 울타리가 도로와 건물 사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저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건데 저희가 어딘 줄 아세요? 경찰청입니다. 허허허, 경찰청 세상에. 주차장으로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로 추락했는데 어머, SUV가 높이가 꽤 되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이제 주차장이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근무자들이 나와볼 거 아니에요. 나와봤겠죠. 이게 뭔 나와봤는데. 소리야, 그랬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울타리 스스로 차가 빠져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머나. 문제는 뭐냐면 네.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유, 천만다행이네. 예, 운전자가 나왔는데 스스로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빠져나왔어요 차에서. 네. 그런데 횡설수설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어허. 그래서 근무자들이 바로 교통경찰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 음주 측정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측정을 해봤더니 119에 신고도 하고요. 네. 20대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아 저는 처음에 저렇게 혹시라도 가까이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방향을 틀어서 떨어져서 정말 빨리 119에 가야 되는 상황인 줄 알았더니 지금 자기 발로 지금 술에 취해서 경찰청에 찾아온 셈이 돼 있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했고 음주가 이제 0.153이 나와가지고 이미 동행해서 그 지구대 데려갔다가 인적사항 확인하고 바로 석방했거든요. 블랙박스만 압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전하다 사고 났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근데요, 뭐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또 검거도 뭐 손쉽게 했으니까 천만 다행인데 허주현 변호사님 거의 지금 뉴스파이터가 거의 매일 하루 한 건 정도 음주운전 사고 또는 그 사망 사건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뉴스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온 전국에서 망신을 당하고 처벌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자 스스로도 사망하게 되는 피해자도 있지만 맞아요. 운전자 본인도 사망하게 되는 이런 뉴스를 이렇게 매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보고 도대체 일말의 경각심조차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3%예요.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잖아요. 어허. 이 정도는 진짜 대만취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나마 이 사건은 천만다행으로 본인도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고
하더라도 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얼마나 술에 취했던지 차가 뒤집혔는데 스스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조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 상태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 사람 얘기로는 대리기사와 다투어서 직접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에휴. 대리기사랑 다투었으면 대리기사님 말고 다른 대리기사님이 요청하셔가지고 다시 운전을 하도록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되지 말이라고 하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리고 부축하려는 사람들 뿌리치면서 손찌검하고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대리기사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다툼이 벌어졌던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문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고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진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경찰차 앞마당으로 뛰어든 이 남성이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당연히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죠. 이렇게 음주운전하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맞아요.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요. 이분은 엄벌에 처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음주운전자는요, 진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왜 도왔는지 아세요? 거기가 경찰청의, 울산의 경찰청의 주차장이잖아요. 그 순간 퇴근하려던 경찰분이 그 자기 차량에 올라타려거나 한다거나 그런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경악스러운 장면이 빚어질 수도 있었어요. 제발 법의 처벌 달게 받고 이참에 술 끊으세요. 음주운전 그 버릇을 못 고치겠다면 술부터 끊기 바라겠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만 봐도 지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겨울 광주에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어머나. 근데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집을 들락거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머나. 40대 남성이었고요. 무려 약 3개월간 64차례나 무단 침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나. 아니 3개월간 64차례면 뭐 굳이 평균을 내보면 무슨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저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 여성 사는 혼자 사는 집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64회 중에 26회는 침입 시도였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 임의로 현관문 잠금 번호를 막 눌러본 거죠. 어머나. 그런데 곧바로 열리진 않았겠죠. 실패를 한 게 26차례였는데 어머나. 그럼 궁금해지는 건 과연 결국 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냐는 거죠. 건물 CCTV를 악용했습니다. 어머나. CCTV를 보면은요, 이 손동작을 보면은 어디를 누르는지 대충 알잖아요. 어머. 그렇게 현관문 번호를 알아내서 이 26차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집안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어머나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경악스러워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요, 김묘성 기자님. 근데 저 몹쓸 인간이 저 건물의 CCTV는 어떻게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CCTV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 관리실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 왜 건물 관리실을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느냐? 네. 이 40대 남성의 아버지가 해당 건물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주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건물주의 아들인 거죠. 허허! 그래서 CCTV를 이용해서 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 침입을 시도했던 거고요. 어머나. 무려 38차례나 여성의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성의 집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아니 최재문 교수님. 예. 건물주의 아들이란 인간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요. 그것도 다 아주 자기 건물, 자기 아버지의 건물에 CCTV 그 관리하는 데 가가지고 버젓이 가가지고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법 촬영돼요. 이거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비밀번호 알아내서 들어가서 본인이 카메라 설치하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적 행위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여성은 현장에 없었지만 아니 카메라가 없는 줄 알고 저 여성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나. 아니 옷도 갈아입었을 거고 뭐 아이고, 그랬을 거 세상에.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나, 그거 가지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어머, 네. 이런 못되고 무명하고 정말 천인공노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성이 집을 비운 팀을 타서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어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지난해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불복해서 억울하다고 말도 안 되게 어제 항소심이 또 있었는데 거기다 네. 판결이 나왔거든요. 아하. 그 판결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아니 허준 변호사님 자기가 잘못한 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이게 억울하다고 항소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반성을 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더 마음을 써야 될 텐데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 항소를 하다니요. 거기다가 1심에서 나온 양형이 과연 과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인데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네. 범행 경위와 수법 그리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번 38번가량 집에 침입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건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내 집에 누가 언제 들어와서 또 이런 행위를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촬영당한 그 촬영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이 불안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고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초범인데다가 장애가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을 해서 이렇게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1년간의 보호 관찰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더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형이 좀 부당하다고 여겨질 여지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보통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일반적인 기본 양형 기준이 8개월에서 2년 정도이고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정도로 권고가 되거든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이었다는 점 그리고 장애가 있었다는 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뭐 이해가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했대요. 합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포괄적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걸 또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해자가 지금 보세요. 조영은 원장님. 네. 이 집이 일단은 그 여성분이 사는 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카메라가 있었고 사실 지금 이 정도 범죄에서 그쳤기에 망정이지 보세요. 그 만약 제가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불법으로 설치한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여성이 사는 집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 이게 실시간으로 촬영이 되는 거라면 여성이 만약에 잠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잠든 틈을 타서 비밀번호 열고 들어와서 더 정말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 수 있었잖아요. 이 피해자 사실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조영훈 원장님. 네, 그렇죠. 이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건물주 아들이면 이 세입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줘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집은 우리에게 안전기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이.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푹 쉬고 가면 맞아요. 또 회복하고 괜찮아지는 자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니 언제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세상에. 심지어 불법 카메라까지 아우, 설치되어 세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촬영되어서 어떻게 어우, 유포될지 세상에. 모른다.
자, 그 공포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분이 상당한 심리적인 외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한 번만 겪어도 감당하기가 힘든 일인데 그러겠네요, 진짜. 3개월간 수십 차례를 반복을 했다? 와, 이거는요. 이걸 경험한 분들은요. 이 신경계가 이제 아주 과잉 활성화되면서 매우 과민해지고 과잉 경계 상태, 네. 과각성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될 때도 쉬지를 못하는 거죠. 불안불안하겠죠. 그렇죠. 항상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네.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요. 정말 삶과 영혼이 파괴됩니다. 아하. 네, 언제 또 이런 영상물이 또 그러니까요. 복제되고 확산될지 몰라서 정말 평생을 두려움에 살게 되거든요. 이거 정말 천벌받을 일 했습니다. 맞아요. 경찰도 차제에 이 몹쓸 인간이 그 해당 피해 여성의 영상물을 진짜 다른 온라인상 웹상에 퍼뜨렸는지 그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여성 노인들만 불러 모았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여성분들만 불러 모았다. 혹시 그 흥겨운 뭐 가요교실, 노래교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주시의 한 수상한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노랫소리가 이 사무실 문 밖으로 크게 들리긴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노래교실이나 노래방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 수상한 곳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네네. 대답 좀 혀. 박수 세번 시작. 하나, 둘, 셋. 요즘에는 시대가 절대로 너를 속일 수 없는 세상입니다. 보충제가 아니고 치료제. 대답 좀 크게 해봐. 치료제. 대한민국에서 고객님들 지금 현재 세계 최초인 신제품을 처음으로 접하는 거고 고객님이 드셨을 때 틀림없이 효과를 보는데 이런 혜택 육지에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정말 혜택이 좋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 98만 원도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해서 형편되는 대로 10번에 나눠서 낼 수 있게끔 몇 번요? 10번. 자, 10번이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안 되겠죠? 지금 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일단 딱 봐도 막 저게 계신 분들이 막 합창으로 뭘 따라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현혹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안진용 기자님 뭔가 치료제 이런 단어가 막 들려서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씨예요? 네, 노인을 상대로 해서 허가받지 않은 저런 판매 행위라고 있는 소위 떴다방입니다. 어머나. 지난 5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정황들이 포착이 됐던 어허. 거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남성, 지금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세계 최초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열심히 홍보를 했죠. 저거 어르신들 요즘 스마트폰 검색만 해보면 세계 최초면 다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어허. 자, 근데 이게 무엇이냐?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가공식품인데 교묘하게 포장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단가가 6만 원인 건강식품을 무려 8배에 달하는 48만 원에 팔았고요. 어머나, 어머나. 10만 원인 제품은 78만 원에 어머나. 팔았습니다. 자, 이런 일반 가공식품을 치매나 당뇨, 고혈압,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들 겪는 그런 병들이죠.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면 속여서 판 건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건 건강기능식품, 기존에 파는 거니까 판다 치더라도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나 먹는 거 있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평소에 복용하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끊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하.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 떡다방을 운영해온 이 일당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무려 1,700명에 이릅니다. 어머나 세상에 1,700명이 돈을 주고 저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제값보다 훨씬 수십 배 비싸게. 근데 보세요. 저 인간들이 의사도 약사도 아니면서 보세요. 저 약품을 건강 보충제가 아니라 치료제라고 속여서 팔았다는 거에 진짜 이 몹쓸놈 인간들이요. 관련해서 얼마나 부작용도 컸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설사를 하신 분도 있었고, 안약 같은 거를 넣고 이제 충혈이 되고 이제 눈이 붓는 분도 있었고,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찾아갔더니 몸이 호전되기 전에 나타나는 명현 반응이라고, 더 꾸준하게 더 복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환불도 거부하고, 피해자 가족분이 이렇게 폐지를 죽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할아버지인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홍보관에 다니시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단기간에 전부 소비해버려서 자녀분들이 홍보관 가서 그 금액을 다 대신 갚아주고 우리 엄마 받지 말라, 이렇게 해도 또 다시 어머니가 가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고 이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고요. 가족 간 불화로. 어머 세상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대관절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이걸로 일단 피해를 보신 어르신만 17분만 됐다 하더라도 이게 놀랄 노자인데 1,700명이 저걸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연도 끊기게 생겼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는 행동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셔도 이 사람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계속 또 세상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지? 1,7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여러분도 속지 않기 위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일단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줘요. 그리고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좀 참석해달라고 하면서 오면 생필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휴지라든지 아니면 치약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생필품도 있잖아요. 저 인간들이 예. 어르신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그거 준다니까. 그냥 집에 보탬 될까봐, 아들내미한테 그렇죠. 보탬 될까봐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봐 세상에. 홍보관을 찾아가요. 그럼 저 첫 방문자한테 펜, 뭐 후라이팬 준다, 이거 다 어머나, 붙어 있잖아요. 세상에. 또 당첨이라고 해서 뽑기 해가지고 당첨되면 또 아이고, 선물도 주고.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요, 이게 마치 다단계처럼 한 사람이 또 지인을 데려오잖아요. 네. 그럼 더 좋은 선물을 주는 어머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매트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더 큰 선물을 주니까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친구들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옆집에 아이고, 있는 분들 아는 분 데려가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고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애초에 전단지는 젊은 사람들한테 아예 안 줘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만 아이고, 전달하는 세상에. 거예요. 아주 그냥 치밀하게 하는 거죠. 나쁜 놈들이구나 진짜. 거기에다가 또 남자한테는 안 줘요. 어머나 세상에. 여성분들에게. 그러니까 60대 이상 여성분들만 노려서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중에 남자도 없었고, 가전제품, 생필품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저렇게 행사를 하고 저 행사에서 사람들을 속이게 된 거죠. 네. 지금 현재 이게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에서. 육지에 있는 뭐 그런 표현 나왔군요. 육지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다 홍보관을 차려놨어요. 아하.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기가 편해야 돼요. 버스 타고 오고 뭐 일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몹쓸인간은 머리는 잘 썼네 진짜. 그러니까요. 나쁜 놈들이. 전략적으로 한 거죠. 진짜.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두 곳을 차려놓고 대범하게도 범행을 저질러 왔고요. 대담하게도, 네. 대담하게도. 그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5억 원을 벌어들였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서 네. 제주에서 발생한 떴다방 사건 중에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하고요. 네.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문제는 네. 아까 안정 기자 설명을 했지만 약을 끊게 만들어서 도리어 병을 악화시키는 진짜 일까지 몹쓸 발생한 인간, 일이 진짜 몹쓸 발생하게 인간. 됐습니다. 치도곤을 해도 모자랄 인간들이. 근데 보세요, 조영은 원장님, 사실 물론 피해 당하신 어르신들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 어르신들을 막 마냥 탓할 수만은 없어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런, 진짜 딱 보면 이런 말에 넘어갈까 하는데 이런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떴다방 업자들이 60대 이상 노인이면서 여성인 분들만 지금 노리고 타겟으로 있잖아요. 했죠. 그렇죠. 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노인분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심리는 정말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은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하나씩 아프거나 주변을 떠나는 사람들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식들도 결혼을 해서 이제 혼자가 돼서 좀 외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홀로 그래서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좀 취약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여성분들만 타겟팅했다는 건요. 이제 여성분들은 일반적으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애정이 있는 것 같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자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떴다방 업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잘 긁어줬다는 진짜 거죠. 몹쓸 인간들이네, 진짜. 이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사람 너무 마음. 잘 알아서 네. 심지어는 생일을 챙겨준다고. 어머나! 네. 뭐 이렇게 전화까지 걸면서 세상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회원 관리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가뜩이나 취약한 세상에.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그러다 되고 보니까, 네. 게다가 이제 가면은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뭐 노래도 부르고 네. 막 이벤트처럼 막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빠지시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피해 당하시는 어르신이 앞서 말씀드렸죠. 170명? 그게 아니에요. 1,700명이나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허주현 변호사님. 어르신들의 특히 여성분들의 이 좀 뭔가 이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이 몹쓸 인간들 진짜 엄벌에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의 수법과 재질이 더 불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이 피해 어르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말의 공감이나 배려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업체까지 동원을 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단순히 가격 부풀리기나 이 불법적인 어떤 판매 행위에 모자라서 제품 구매할 여력이 없는 분들한테도 우선 일단 제품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급을 지급하게 한다는 약정서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이 채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세상에. 그럼 대부업체에서 막 이 어르신들을 추심을 할 거 아니에요. 어머나. 그럼 어르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진짜 집안 파탄 나겠네 진짜 가정 파탄. 그렇죠. 네. 그리고 개 중에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그건 나 몰라라 하고 어르신들한테 일단은 약을 강매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 중에는요. 중증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지금 이 사람들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등으로 주범 3명이 구속이 된 상태고요. 가담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직원이나 홍보강사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런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제발 뉴스파이터의 저희 당부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뉴스파이터를 보신 어르신, 전국의 어르신분들 이런 거는요. 정말로 사지도 현혹되지도 말기를 정말 당부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꼭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좀 보세요. 센 언니라고 믿었는데 보통 우리가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보통 센 언니라고 하면은 어떨 때 우리가 센 언니라는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네, 보통 연예인들 중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솔직하게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원스럽게 언변을 구사하는 이런 인물들을 센 언니, 그러네요. 여성 연예인들이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얘기할 이 주인공도 대표적인 센 언니 중에 한 명입니다. 오호. 가수 제시 씨인데요. 네. 제시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저거 활동을 유명하잖아요, 하면서. 네. 그렇죠. 유명 스타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네. 화려한 무대 매너로 이 눈누난나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했었죠. 근데 이런 제시가 무대가 아니라 경찰서 앞에서 포착이 됐던 거죠. 어허. 바로 지난달 29일 새벽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로 돌아가 볼 텐데 우선 당시 어떤 상황이 CCTV 포착됐는지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 네네. 네, 늦은 시각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을 하고 골목에 앉아있는 저 여성 바로 제시입니다.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네. 자 잠시 후에 저 멀리서 흰 원 안에 있는 한 10대 남성이 다가오는데 네. 제시에게 다가가더니 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허. 제시는 안 된다, 죄송하다.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거절하는 모습이죠. 네네네. 이때까지 별 문제 없는데 지금 보신 어머! 것처럼 저 팬도 알았다고 돌아서는데 저렇게 갑자기 주먹이 날아온 겁니다. 어머나. 제시의 일행 중 한 명이 팬이라는 사람을 폭행하기 시작한 건데 어머머머. 지금 제시
화면 밖으로 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일행을 말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랑이가 벌어지자 결국 휙 돌아서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실 물론 장소가 무슨 공연을 하던 곳이나 팬미팅 하던 곳은 아니고 일반 거리이긴 합니다만 근데 김묘성 기자님 우연히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런 이 연예인 또 가수 뭐 배우 이런 연예인을 보게 되면 너무 기쁜 마음에 사진 같이 찍어 또는 사인 좀 부탁드려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시 씨의 일행이 폭행을 하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사진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진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 그 모든 요청을 다 응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뜸 폭행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어허. 그 짧은 순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시의 일행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했고 이때 제시가 남성을 제지하는 듯 했는데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나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이 가해진 겁니다. 오. 제시는 처음에는 말리는 듯 했는데 피해를 당한 20대 남성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또 신고를 하는 듯한 걸 봤는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아니 봤을 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신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요청했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를 피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하. 이 피해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 그 자리를 그냥 떠나는 제시를 보면서 팬이었는데 많이 실망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제시의 일행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어머나. 제시의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장소가 인근의 또 다른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안에 있었던 제시의 일행을 발견을 하는데 네. 그곳에는 가해 남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자 측은 폭행을 가한 남성을 비롯해서 제시와 일행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고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 누리꾼은 제시 씨를 범인 은닉, 도피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급기야 고발 조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폭행에 연루된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 장소에는 제시 씨가 분명히 있었다는 게 CCTV에 포착이 됐잖아요. 결국 고발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경찰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실 거라서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일단 조사받고. 일단 뭐 제시 씨가 어둠이 이제 좀 깔린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에 강남 경찰서에 이제 나왔어요. 네. 뭘 취재진이 저는 그렇게 봐요. 취재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취재진의 정보력도 대단하거든요. 뭐 제시 씨가 뭐 나올 거라는 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다희 씨 같은 경우도 용산 경찰서에 계속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올 수밖에 뭐 취재진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태도를 보니까 네. 뭐 모자에 눌렀을 수 있다 치지만 네. 한숨을 푹푹 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한숨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기자들이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아하.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 화면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출신이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하는 태도 중에 저 장면 말고 그 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한 장면, 손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을 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요? 그런 손짓을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요, 네, 진짜? 미국에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아마 좀 있으면 나올까? 그 장면 나올 거예요. 쭉 말씀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네. 뒤를 쳐다보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기분 나쁠 때 하는 장면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져야 돼? 이런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표현 이제 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그런 장면이 있던데 지금 나와요. 좀 보세요. 요 나오면 좀- 지나고 네. 나서 네. 그 다음 장면인데요. 네. 저런 모습은 상당히 기분이 쭉 나쁘다는. 보세요. 여기들 쳐다보는 요 다음, 쳐다보고. 요 다음 요거요. 손 보이죠? 이거 그러네. 보이시죠? 아. 요게 기분 나쁠 때 하는 행동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를 보였다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은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예인도 공인이고 본인이 어쨌든 경찰서 출석해서 언론은 알 권리 차원에서 제시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연예인이라면 겪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네. 대해서 본인의 개인적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어제 저기 밤 10시입니다. 아하. 밤 10시에 출석을 해서 5시간 조사를 받고요. 네. 새벽 4시 30분경에 귀가를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네. 제 씨는 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닌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피고소인 또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한 피고발인, 거예요. 피고발인. 피고발인 네. 출신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본인이 그렇게 저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5시간 조사받고 일단 아까 들으신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이 때렸다고 진술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호준 변호사님. 그러면 처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은 아니 같이 있으면 일행일 텐데 그 일행 연락처를 몰라. 그 일행 연락처를 경찰에 넘겨주면 될 텐데 할 텐데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제시 씨가 처음에 해명을 할 때 처음 본 사람이라는 얘기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날 처음 소개받아서 같이 자리했던 사람일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되는 모양을 보아하니 그날 처음 소개받아서 같이 자리를 할 때 일행은 맞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제시 씨한테는 큰 변명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든 그리고 일행이라면 어쨌든 더더욱 뭐 일각에 알려지기로는 자기 지인의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누구이든 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팬이라는 사람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이탈한 거 가지고 우리가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호 조치를 하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말리는 게 너무 격화돼서 두려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시 씨도 아마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출석하는 어떤 모양새로 봐서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인도피죄의 적용 여부인데 지금 이 가해자가 외국 국적의 사람이고 이미 출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시 씨가 뭐 단순히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몰라서 혹은 불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묵비했다는 것까지만 가지고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외국인이어서 도주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벌어줘서 이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표를 예매해줬다거나 뭔가 비용을 지원해줬다거나 막 이런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CCTV를 저희가 동작마다 끊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상당히 폭행 정도가 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행의 당사자가 제시 씨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폭행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또 무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단 이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반드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전말인지 경찰 수사 통해서 밝혀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